인터밀란의 코치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너무나 이제 기대감이 컸을 텐데 기대가 큰 만큼 이 좌절감도 큰 거죠. 너무나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니까 또 2년 전에 결승에 왔었는데 그때 이제 이만큼이 아니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저는 그 맨시티보다 지금 이 파리가 더 강력한 팀이 아니겠나. 인테르가 그때보다 더 균형 갖춰진 팀이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파리가 더 잘한 거지 인테르가 못해서 졌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결승전 최초 5대0이 나오는 이 순간입니다. 최초 5골차. 그대로 추가 시간 없이 경기를 끝냈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사상 첫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이루면서 트래블을 달성했고 챔피언스리그 역사상 최다 골차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종전 챔피언스리그 최다 골차 결승전 승리가 4골차였는데 사상 첫 5골차 승리를 거두면서 압도적인 우승, 그리고 이 우승 과정에는 프리미어리그 챔피언인 리버풀을 탈락시키면서 올라왔고 합당한 우승을 차지했다. 인터밀란은 결국에는 무관으로 마치게 됐죠. 오늘 경기는 제가 결승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 시즌 유럽에서 최고의 축구를 보여주는, 축구적으로 최고의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는 파리의 경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파리는 실제로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강인 선수는 한국 선수로는 2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경험한 선수가 됐는데요. 그러나 박지성 선수와 마찬가지로 결승전에 우승하는 과정에 그라운드를 밟지 못한 아쉬움을 삼키고 올 여름 이적이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아마 이 정도로 이제 안 썼다라는 건 이번 주에 거의 공식 협의와 마무리 결과까지 나오는 상황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강인 선수가 분명히 16강 리버풀과의 연장전 잠깐 뛴 거 말고는 토너먼트 들어서는 경기를 뛰지 못했지만 리그 페이지에서는 그래도 꽤 경기 출전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분명히 우승 메달을 목에 걸 자격이 있는 시즌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대질의 두에는 제가 봤을 때 호날두와 네이마르를 조금 섞어놓은 것 같은 선수가 아니냐, 그런 느낌이 좀 들었어요. 그 정도로 매우 인상적이다. 호날두보다 또 네이마르보다 간결하면서 강력한 유동성 있는 역동적인 선수가 아니겠느냐. 데지레두에가 호날두의 높이, 네이마르만큼의 현란함은 없지만 빼어난 창의력과 기술력과 득점력과 운동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과의 선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경기 인터밀란은 보이지 않은 경기였어요. 59%의 점유율. 후반전은 당연히 쫓아가야 하는 인터밀란이 공을 쥔 시간이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그 시간 동안 의미 있는 기회는 없었다. 몇 차례 슈팅이 있었지만 그것을 충분히 파리 수비수들이 막아낼 수 있었고 돈나루마 골키퍼가 힘들이지 않고 잡아낼 수 있었다. 기대 득점 3.23골 대 0.49골. 즉 이날 경기 인터밀란은 확실하게 한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지 못했고요. 슈팅 숫자 23대 8이었고 인터밀란이 6번의 코너킥을 얻어내면서 본인들의 강점을 살릴 기회도 있었지만 그 코너킥 공격조차도 위협적인 헤더 슈팅으로 매짐되지 못했다. 그러면서 파리는 13개의 파울로 인터밀란이 범한 7개의 파울보다 2배가량 파리가 더 많은 파울을 범한 것은 전방 압박 및 상대 공격의 맥을 끊는 전술적 파울까지도 파리가 더 잘했고, 태클도 파리가 13개, 인터밀란이 12개로 파리가 더 많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파리가 밸런스적으로 뛰어났지, 단지 공만 잘 차고 공격만 잘하는 게 아니라 공격 수비의 밸런스가 뛰어난 팀으로서 선수의 피지컬 그리고 운동 능력이 아닌 축구 지능을 통해 경기를 지배하고 공격만 지능으로 지배하는 게 아니라 수비까지도 지배할 수 있는 팀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최고의 축구팀으로서 이룬 우승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파리는 4개의 빅찬스를 모두 득점으로 연결하면서 확실한 결정력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패스 패턴을 보면 심지어 파리는 롱패스조차도 인터밀란보다 많이 했어요. 인터밀란이 47개의 롱패스를 했는데 물론 패스 숫자가 절대적으로 파리가 많기에 그럴 수도 있지만 48회로 더 많은 롱패스를 연결했는데 롱패스의 정확성도 인터밀란이 49%로 절반을 넘지 못한 반면 파리는 56%였다. 크로스의 정확성도 파리가 9개 중 6개가 적중이 되면서 67%였는데 인터밀란은 16%에 불과했다. 즉 파리는 선수들의 기본 기량, 기술적인 능력, 이 모든 면에서 월등했어요. 당연히 축구 지능이 높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날 경기 통계 기록 기반 최고 평점은 당연히 2골 1도움, 대진의 두회, 경고 한 장, 세레모니로 인한 경고였지만, 우통간 세레모니 때문이긴 했지만 9.7점이었는데, 그리고 멀티 도움을 기록한 덴벨레도 8.1점, 도움 하나인 비티냐도 8.1점, 하키미 한 골 넣었는데 8.0점이었고, 크비차가 한 골 넣고 또 7.4점이었거든요. 뭐 인터밀란에서는 바렐라가 높은 평점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 기계적 평점의 이유고, 어느 누구도 뭐 좋은 평가를 가질 수 있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 주목할 것은 역시 인터밀란을 상대로 전술적으로 매우 균형 잡힌 플레이를 펼쳤고, 유기적으로 선수들이 무한 스위칭을 통해서 끊임없이 상대를 현혹시키는 축구를 했다라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파리의 강점은 일단은 가짜 9번으로 알려진 덴벨레가 오늘은 가짜 9번이라기보다는 이선의 미드필더에 가깝게 역할을 했어요. 그 이유는 네베스가 하키미의 뒤를 커버해야 했기 때문에, 하키미가 측면 공격으로 올라갈 때 네베스가 뒤를 커버하면 이 공간을, 오른쪽 메잘라 공간을 덴벨레가 차지를 해주고, 덴벨레가 비운 가짜 9번 자리는 흐비차, 파비안, 두에가 번갈아 가면서 차지를 했고요. 그리고 비티냐가 공격으로 가담을 하면 이때 파비안이 내려가지고 요 위치를 멘데스가 커버 해주고, 대체적으로 하키미가 올라가니까 수비 균형을 위해서 멘데스는 이날은 평소에 비해 거의 오버래핑을 안 하고 약간 3백에 가깝게 뛰긴 했어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파비안이 내려올 때 올라가주거나, 파비안이 비티냐가 자리를 비울 때는 그냥 멈춰 있거나, 즉 이렇게 파비안, 비티냐, 네베스가 수비 커버 공격 가담을 할 때마다 각 라인에서, 공격 라인에서 한 명이 내려오거나, 미드필드 라인에 한 명이 올라가거나, 수비 라인에서 한 명이 올라가거나, 미들 라인에 한 명이 내려가거나, 이렇게 서로 공수 상황에서 빈자리를 채워주면서도 항상 수비 밸런스를 유지하고 공 주변에 우리 선수가 더 많고, 그 과정 속에서도 방향 전환, 3자 침투를 통해서 언제나 인터밀란 선수가 상상하지 못한 곳을 차지하고 거기서 플레이를 연결하고 공수 양면에 걸쳐서 항상 압도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게 엔리케 감독이 이런 팀을 만들어냈다는 게 대단한 거예요. 엔리케 감독이 이렇게 하나의 유기체와 같은 축구팀을 만들어냈다는 것. MSN 치료를 통해서 바르셀로나의 트래블을 이뤘을 때는 이반 라키치치를 통해서 중원에서의 유동성과 역동성과 압박 능력과 롱볼 플레이, 다이렉트한 플레이를 가미해서 조금 더 실리적인 우승팀을 만들었고, 그 실리적인 우승팀은 MSN 치료에게는 수비적인 부담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 상대가 오히려 전방 압박이 없는 상태에서 올라오면 속공을 가미해서 이길 수 있는 팀을 만들었는데, 이 팀은 그때보다 진화된, 모두가 공격하고 모두가 수비하면서 공격 시 수비 시 그 어느 때나 공 주변의 수적 우위를 가져가는 팀으로서 포지션 플레이의 끝판왕으로서의 능력을 보여줬기에 저는 이 팀이 과르디올라의 맨시티보다도 더 완성도 높은 축구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은 파리가 만든 득점 장면, 이 5골의 득점 장면에서 드러나는데요. 가장 멋진 장면은 선제골 장면이에요. 파리의 선제골 장면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흐비차가 원톱 위치로 올라왔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로톱 자리를 차지해주고, 덴벨레가 오른쪽으로 내려갔을 때 하키미가 오른쪽 풀백인데 안으로 3자의 움직임으로 들어가줬잖아요. 이때 두에는 처진 공격수 위치에 있어요. 즉 덴벨레가 가짜 9번으로 출발을 하지만 덴벨레가 오른쪽 메잘라로 이동을 하고, 흐비차와 두에가 비대칭 토토에 가깝게 서고, 이때 흐비차가 가운데로 올라온 왼쪽 사이드를 파비안 미스가 벌려서 차지를 해줬고, 그 뒤를 비티냐와 주앙 네베스가 커버하면서 2명의 중앙 미드필더, 3명의 2선 공격수, 1명의 원톱과 같은 4-2-3-1에서 2-3-1이 구축이 됐고, 그 선수들을 막기 위한 인터밀란의 수비수들이 뒤에 많이 내려가 있는데, 여기서 하키미가 싹 들어왔을 때, 이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들어왔을 때 프리한 선수가 된 거예요. 파비안이 뒤로 비티냐에게 공을 빼주고, 비티냐가 공을 잡았을 때 요 가운데의 두에와 흐비차 쪽으로 수비수가 다 몰려있는데, 뒤에 있던 두에가 침투에 들어가고 더 깊은 곳에 있던 흐비차가 밖으로 나오는 교차 움직임을 통해서 누구를 막아야 하는지를 현혹시켰을 때 비티냐의 패스가 침투에 들어가는 두에에게 딱 알맞게 연결이 됐고, 두에가 이 공을 잡았을 때 흐비차가 근거리에 있었고, 또 일부 선수들은 옵사이드가 아니냐고 손을 들었을 때 옵사이드가 아니었고, 그때 하키미가 디마르코의 앞으로 쓱 들어오면서 두에의 패스를 받아서 골을 넣게 되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완벽하게 계획된, 준비된 팀 플레이로서 첫 골이 들어간 거고, 이 첫 골이 전반 12분에 들어갔고, 이 골 과정이 워낙 인터밀란을 무력감을 느끼게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수비가 문전에서 진을 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워크를 통해, 정신없는 움직임을 통해 만든 골이기 때문에 넉다운이 됐다. 그리고 동점골 넣기 위해 올라오던 인터밀란을 상대로 파리는 역습을 감행합니다. 빠른 역습을 감행했죠. 여기서 덴벨레가 패스를 이제 시원하게 밀어줘요. 반대로 넘겨주는 거죠.
이 넘겨줬을 때 두웨이 슈팅이 수비를 막고 굴절되면서 골이 된 거죠. 이런 장면들 바로 반대 전환하는 거. 반대 공간으로. 그러니까 상대의 압박에 반대 공간을 비게 만들어서 역습 상황에서 정석과 같은 플레이로 또 골을 만들어줬고요. 후반전에 나온 장면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비티냐가 뒤로 돌아 들어갈 때 덴벨레가 공을 밀어주고 흐비차와 두웨이가 함께 치고 올라가잖아요. 두 명이. 그러면은 사실 여기서 비티냐는 뭐 당연히 근거리에 있는 이쪽으로 줄 수 있는데 흐비차도 있기 때문에 이 수비가 다 두웨이 쪽으로는 몰고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 패스 각도 자체도 바스토니가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건드릴 수 없는 궤적으로 스루 패스가 딱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 공을 받은 두웨이의 결정력도 기가 막혔죠. 개인적인 능력도. 그러니까 공간을 점유하고 패스를 연결하고 침투하는 선수가 다양한 동선을 가져가고 기회가 왔을 때 슈팅도 정확하고. 그러니까 파리는 완벽한 축구를 하고 있는 거죠. 완벽한 축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장면 같은 경우도 또 이게 덴벨레가 연결해 주는데 비티냐가 공격 지역에서 수비를 묶어두고 있을 때 뒷공간으로 흐비차가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여기도 뭐 가볍게 그냥 1대1. 뒷공간에 그냥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가 전진해 있기 때문에 총공세를 펼친 상대의 뒷공간을 그냥 무너뜨리기만 하면 되는. 공을 찔러넣기만 하면은 온더볼에서 빠르게 배우를 무너뜨리고 뭐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이 충분히 있는 파리였기 때문에 쉽게 추가골을 넣으면서 요리했던 그런 경기가 된 것이죠. 오히려 이렇게 점유하고 라인이 높은 팀을 상대로 수비하다가 골 넣고 수비하다가 골 넣고 해야 되는 게 인터밀란이 추구해야 되는 방식이었는데 선제골을 일찍 내주고 인터밀란이 그런 식으로 파리에게 당했고 파리도 그렇게 간결하게 역습해서 골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만들어서 할 거야, 우리는 뭐 멋진 플레이를 할 거야 이런 집착이 없는 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쉽게 골을 넣는 축구로서 많은 득점을 하고 이길 수 있었다.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마율루가 들어와서 바르콜라와 2대1 패스를 주고받았죠. 마율루가 여기도 뭐 인터밀란가 굉장히 많이 모여있지만 폭을 만들어주는 공격수, 가운데서 수비 침투를 통해 수비를 또 묶어주는 고정시키는 공격수, 이 가운데 2대1 패스 주고받으면 선수를 놓칠 수밖에 없어요. 2대1 패스 주고 빠져나가는 이 선수의 움직임을 막아버리면 파울이 되니까요. 그리고 마율루의 슈팅도 여기서 때리고 들어갔죠. 정말 완벽한 플레이로 그리고 다양한 플레이로 파리 생제르맹은 제가 근래 본 어쩌면 뭐 그냥 제가 본 최고의 팀으로서의 모습을 보였다. 과르디올라가 트래블을 했던 바르셀로나가 차비, 뭐 이니에스타, 메시, 뭐 그때는 에투도 있었지만 뭐 그런 재능 있는 선수들이 정말 돋보이는 플레이, 공을 소유했을 때 지배적인 플레이를 보여줬다면 다니 알베스도 있었고 개별적인 선수들이 굉장히 빛났는데 지금 이 파리는 개별적인 선수들도 다 좋아 보이긴 하는데 팀으로서 너무나 잘 작동한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선수들도 이 선수들이니까 가능한 거지 다른 누가 똑같이 들어가서 이런 축구를 하긴 어려울 거예요. 그러나 이 선수들이 개인적인 플레이에 매몰되거나 개인적인 개성을 드러내는 축구라는 게 아니라 본인들의 장점을 팀적으로 녹여내서 해냈다는 점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라크전도 당연히 입중계해드리고요. 우승컵 들고 있어요. 이 우승컵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승컵을 드는 파리 생제르맹이 우승했고 옆에 이강인 선수도 있네요. 이강인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의 트래블의 멤버로서 축구 역사에 영원히 또 남게 됐고요. 또 한국인 선수로도 박지성 선수에 이어서 두 번째로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커리어에 새겨넣는 선수가 되었고 그리고 이 경험과 이 또 주전경에서 밀린 상황조차도 앞으로 이강인 선수가 이 경험을 통해 더 성장하고 더 발전하고 또 다음에는 그 어떤 새로운 팀에 가서 다시 한번 본인이 주역이 돼서 챔피언스리그 경험을 하면서 우승을 도전할 때에 큰 양분이 될 시즌을 보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오늘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왜 이강인 선수가 경기에 나서기 어려운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파리 생제르맹의 이 선발로 뛰는 모든 선수들의 역량과 기량과 이런 면들이 출중하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 선수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서 두 시즌을 보낸 이강인 선수이고 그 안에서 너무나 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던 이강인 선수이기도 하고 또 이강인 선수가 분명 이 팀에서 이 트래블을 달성하는 과정에 함께 훈련하고 함께 치열하게 준비하고 그 안에서 이 과정을 보고 느끼고 이 선수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배운 게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2025-2026 시즌 이강인 선수가 어떤 팀으로 가든지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한층 더 발전된 경기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될 우승 퍼레이드까지 우승 행사까지 함께하고 대표팀에 올 수 있도록 배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대표팀이 6월 6일 현충일이죠.
금요일 새벽 3시 15분에 이라크 대표팀과 원정 경기로 2026 피파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9차전 경기를 치릅니다. 이 경기를 아마 비기기만 해도 우리의 본선 진출이 확정되고 이기면 확실히 확정이 될 것 같거든요. 이 경기를 패배할 경우에는 우리가 홈에서 치를 쿠웨이트와의 10차전 경기를 반드시 이겨야 또 본선 진출을 확정하는 상황이 되니까요. 이 경기에 대한 소식도 한준TV에서 밀도 있게 전해드리고 또 손흥민 선수를 포함한 또 이강인 선수의 합류 소식과 경기 준비 소식과 또 경기 입중계, 경기 분석 다양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올 시즌 유럽 축구는 끝났지만 한준TV의 입중계는 이어집니다. 한준TV 계속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시즌 동안 한준TV가 처음으로 입중계를 이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해봤고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한 해였는데요. 여러분들이 함께 항상 해주고 격려해주시고 또 후원해주시고 이 시간 동안 응원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즐겁게 신나게 입중계를 할 수 있었습니다. 2024-2025 시즌에 유럽 축구가 파리 생제르맹의 챔피언스리그 우승으로 막을 내리게 됐지만 곧바로 우리 대표팀의 월드컵 예선전 그리고 사상 최대 규모로 열리게 된 32개 팀이 참가하면서 월드컵과 같은 방식으로 열리게 된 2025 피파 클럽 월드컵도 한준TV에서 주요 경기들 입중계해드릴 예정이고 그 외에 유럽 축구 이적 시장에서 한국인 유럽파 선수들의 대이동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들도 한준TV에서 여러분과 라이브 방송으로 또 정기 편성을 해서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누도록 할 테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아주 민감한 정보는 멤버십 회원분들만 또 다시 보기 내지 멤버십 회원분들만 또 볼 수 있는 방송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한준TV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 가입도 많이 부탁드리고 또 포스트코글로 감독의 경질이라든지 이강인 선수의 이적에 대한 정말 조금 더 공식적인 얘기들이 나오면 긴급 라이브 방송 갑자기 켤 수도 있으니까요.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특히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